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7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인근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국순당의 주가가 심상찮게 오르고 있는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박항서 감독을 마케팅에 활용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특허 담보대출을 전체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 대출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P2P 업체는 빠르면 내년 3분기 정식 금융사업자가 될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경기 북부인 양주에서 남부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7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권과 서울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길이 74.2k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을 거쳐 수원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4배 빠른 속도, 개통 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은 78분에서 22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GTX C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부침을 겪다 구간 연장 등으로 7년 만에 문턱을 넘은 겁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1년 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이번 에타 통과로 경기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GTX C노선은 경기 남부 지역에 10년 넘은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께서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은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인 군포 금정과 수원, 북부로는 의정부와 양주 덕정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GTX C 에타 발표로 인해서 아침에 구매 손님들이 문의 전화는 상당히 있었는데 매도자 매수자가 아직은 눈치 보는 그런. 다만 단기간에 파급 효과를 내기보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문가들은 철도 사업은 변수가 많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결승에 오르면서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그야말로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도 박 감독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을 남겨놓고 박항서 매직이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박항서 감독 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인 국순당. 국순당은 지난 11월 초부터 베트남 주요 대형마트와 업소 등에서 스즈키컵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국순당 막걸리 병뚜껑은 축구공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주요 마트에는 막걸리 시음 행사와 축구 게임 세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특히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오른 박 감독의 고국인 한국의 막걸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에 맞는 한국 음식 한식, 한국 음식에 맞는 술인 한국 막걸리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고 매출은 행사 전에 비해서 마트 쪽에 2배, 3배 정도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거래가 없었던 로컬 업체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국순당 주가는 베트남 매출 상승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한 지난 7일 국순당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9.75% 상승한 4,44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이 치러지는 오늘 국순당 주가는 전날보다 9.93% 상승한 4,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16.55% 오른 4,93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국순당의 해외 매출은 전체 14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매출은 그 안에서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기대감이 선 반영되는 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현지에서 역시 박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대상과 동아소시홀딩스의 주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베트남 현지 육가공 브랜드 득비액과 김치 브랜드 종갓집 광고 모델로, 동아제약은 바카스의 광고 모델로 박 감독을 쓰며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동아소시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베트남 내 바카스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 자금이나 연구개발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아도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보유한 기술보다는 기업이 가진 부동산이나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부 은행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산업용 송풍기와 배기장치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시 연구개발 비용과 시제품 제작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도도 보지만 회사의 매출과 같은 그런 실적을 먼저 봅니다. 그 특허가 저희가 7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특허의 가치 평가를 받았었고 그게 이제 1억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아서 1억. 이처럼 중소기업의 사업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늘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뿐입니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전체로 이를 확대하고 차후 지방은행까지 넓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로 국채은행들이 IP금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은행으로도 키워서 전체 은행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지방은행까지 포함해서 대다수 은행이 동참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IP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5% 수준인데 IP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3.5%가량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과 특허법인 토담 등 18개 기관인데 2022년까지 25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도 지금은 기술성과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성 하나만 평가하거나 시장성, 사업성 등 은행이 원하는 항목만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규 개정 대신 P2P 금융만을 다루는 신규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화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 금융사업을 하면서도 금융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P2P 업체가 내년 3분기가 되면 금융위의 인가를 거쳐 정식 금융사업자가 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빠르면 3분기쯤 P2P 업체가 금융위의 실질적 감독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P2P 대출을 법제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에 인가를 주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P2P법을 새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P2P 금융의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제화가 되고 인가를 내줄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의 핵심은 공시 의무 강화. 특히 부동산 PF 대출 공시 항목에 차주, 시행사, 시공사 재무실적 정보와 관리 체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부동산 P2P 상품은 판매 전 2일 이상 공시에 투자자가 투자 전에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 1,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법제화 후 업계 성숙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를 늘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원 발의된 법안의 장점들을 연결해 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어려운 작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P2P 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 박선숙 의원의 개정안 2개가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소폭 올랐지만 기업대출이 0.0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연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진 데다 새로 대출할 곳도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가계대출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올해 들어 확대해온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 기업까지 딸려올 위험이 커진 탓입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대출을 마냥 꺼릴 수도 없습니다.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새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릴 계획입니다. 예대율은 은행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로 새 기준을 지키려면 예금을 더 받으면서 기업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대출을 더 내줄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베스트셀러 섹션이 아예 없는 서점이 있습니다. 경제, 경영, 소설 또는 자기계발 같은 익숙한 분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테마에 대해 책방 주인이 골라둔 책과 소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자신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면 된다고 합니다. 책장 코너를 돌면 나타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읽던 책을 마저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스토리로 가득 채워진 서점 아크앤북을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자가 더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책방 주인은 가이드북 옆에 여행지와 관련된 소설과 에세이, 역사책을 나란히 꽂아뒀습니다. 일상을 모티브로 하는 서가엔 워킹맘을 위한 소책장뿐 아니라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책장의 테마에 따라 지구본이나 사무용품 등 어울리는 소품들을 함께 큐레이팅해둬 서점에 머물며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테마의 독립서점 여러 개가 모여있는 듯한 아크앤북은 지난달 16일 문을 열고 을지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터널이라든지 캐시어 그리고 북서치 같은 독특한 구조물 형태를 좋아하시고요. 이제는 서점 자체로서의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서점이 주는 경험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또 벽면 서가 중간중간에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어 책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타지 코너에는 해리포터, 마블 시리즈 도서와 관련 굿즈들이 진열돼 있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해외 브랜드 문구류와 잡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크앤북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책과 굿즈의 진열을 바꿀 예정이며 공연이나 시사회뿐 아니라 요가 클래스와 같은 색다른 즐길거리를 매장에서 연다는 계획입니다. 아크앤북을 중심으로 꾸려진 셀렉 다이닝 아케이드 디스트릭트 C를 설계한 OTD 코퍼레이션의 손창현 대표는 앞으로 F&B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리테일 공유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점이 읽을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갖춘 리딩테인먼트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한 택시 기사가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존 규제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운송 신산업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그제 시작하는 등 외국은 이미 신산업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외국은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지경인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규제 혁파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택시업계는 분신을 계기로 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좀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의 웨이모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시연이 아니라 상용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운전자 제어가 필요가 없고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긴 해야 합니다. 이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언급을 하면서 무인택시는 10년 내에 현실화된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둘 간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외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갖가지 규제에다가 또 기존 운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겹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모빌리티 산업은 이 규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카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카풀이야 워낙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관련된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카시어링 산업을 예로 들면 이 서울에서 차를 빌려서 부산에 간 경우 우리는 부산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차를 빌리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업체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탁송기사를 고용해서 빈 차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 셔틀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승합차는 학원이 소유해야만 하고 또 여러 학원이 승차 공유를 하길 원하면 학원이 이 차량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카풀이 너무 첨예하게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 이해관계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빌리티 산업부터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것도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 4-5개의 규제가 피해가야 하고 또 규제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게 법에 걸릴지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고 출발을 해야 하니까 새롭게 산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 소를 제기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네,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기인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규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규제를 고쳐서는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나 산업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여객운수사업법인데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여객운수사업법 내에서 자꾸 틀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나마 이 규제 샌드박스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하위 법령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또 규제를 없애기보다는 밀어넣는 격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있고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몇 년간 좀 제한 없이 규제 없이 한번 마음껏 발전시켜보라는 건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규제의 혁파는 이번 정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를 하려면 국회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이번 정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이해 집단들의 그 저항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이해 집단들을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혁파하려면 정권을 내놓겠다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네,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운송 신산업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틸렉스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2년까지 항암제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12월 24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유틸렉스는 지난 2015년 설립한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잇는 3세대 항암제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6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1989년 암세포를 죽이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물질인 4-1BB 등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국립암센터 석좌 교수까지 지낸 권병세 대표를 중심으로 면역항암 전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틸렉스는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인 항체 치료제와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유틸렉스 T세포 치료제, 카트 T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해 임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 중인 모든 치료제가 뛰어난 효과와 적은 부작용, 낮은 생산 비용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항체 치료제 주요 파이프라인인 EU101의 경우 지난 2017년 중국 절강 화해제약과 우리 돈 약 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유틸렉스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38,000원에서 5만 원이며 오는 13일에서 14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통업계도 겨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날씨는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하는 날씨와 경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날씨와 마케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비가 오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우산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추워지면서 많이 팔리는 것은 혹시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추워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따뜻한 커피나 음료를 보통 사 마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빵, 어묵 생각이 나거든요. 네. 저하고 앵커님의 수준 차이네요. 자, 이처럼 날씨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달라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이것을 알고 날씨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날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소비 패턴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심리와 날씨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초겨울 강력 한파가 찾아왔었죠. 많은 분들은 난방기구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 옷도 이런 한파와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작년 겨울이 무척 추울 것이라는 장기 예보를 기업들에게 제공을 했고 저희 정보를 제공받은 한 의류기업은 겨울 의류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씨는 매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네. 그렇다면 지난 주말처럼 이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을 때는 아무래도 방한 기능이 좋은 옷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앵커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작년 1월에 갑자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어요. 당시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 나온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의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제가 보기를 알려드릴게요. 1번 모피, 2번 패딩, 3번 아동복, 4번 야전상의. 네. 아무래도 이 추울 때는 패딩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의류는 아동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혹한이 닥치면 여성들이 백화점에 나와 아이들의 방한복을 가장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서는 갑자기 추워지면 비싼 아동복을 가장 앞에 진열하는 것이죠. 이 마케팅의 핵심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여성들의 심리, 즉 한국 여성의 모성애를 이용한 날씨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마케팅에서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 마음을 움직여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회사가 있었죠. 음향기기 업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보스 회사인데요. 보스 회사를 창립한 보스는 복잡한 오디오 장치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간편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전원 버튼 한 번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최고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고요. 특히 작동을 어머니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음향기기의 기술력과 주파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들의 마음을 훔친 보스 회사는 창립한 지 50년 만에 25억 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 날씨는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비도 자주 내리고 그렇지만 기온은 지난주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우리네 기업들도 어머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날씨와 마케팅의 관계,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